20살에 이제 대학교를 안 가고 상하차 알바를 했어요. 좀 혼자서 떠났던 그 나라가 30개국이 돼가지고 소설가로 짱 먹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있어가지고 이런 불안도 좀 감내해야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제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출판사들 이제 찾아가고 문학상도 이제 보내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내가 출판사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몽상가들이라는 제가 출판사를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성장 이야기 이라미아 TV 미아입니다. 이라입니다. 출판사 대표이자 소설가이자 렌탈 스튜디오까지 운영하는 이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 작가님을 모시고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으로 어떻게 문학적 서사로 확장하고 현실의 도구로 활용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문학의 희망 이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유란 이름이 필명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필명 맞습니다. 어떤 의미로 주신 거세요? 필명이 이유가 달을 이에 어리석을 우예요. 어리석으로. 네, 달을 이가 좀 특별할 이 이런 뜻도 있어가지고 특별한 어리석음이 되자. 읽어야 할 이유는 없지만 읽어야 할 이유는 있다. 네, 저의 슬로건입니다. 네네.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네. 최근에 인스타그램 워낙에 활발하게 하셔가지고 보니까 학교에 강의도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맞아요.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이제 좀 많이 불러주고 계셔가지고 학생들이랑 좀 만나는 시간을 네. 갖고 있죠. 되도록 재밌는 거 얘기 많이 하려고 하고요. 저의 여행 이야기나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좀 혼자서 떠났던 그 나라가 30개국이 돼가지고 그런 에피소드들 이제 뭐 이야기하면서 시작해도 애들이 정말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좀 집중도 잘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30개국을 여행하셨다. 그 시기가 언제쯤이었을까요? 20대 초반부터 30 전까지 이제 띄엄띄엄 여행했던 것들인데 여행과 독서만이 제 삶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산은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 20대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20살에 이제 대학교를 안 가고 상하차 알바를 했어요. 그때 시급이 셌거든요. 거의 2배로 주니까 지게차도 배웠어요. 뭐 6개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6개월 나갔다 오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았었어요. 여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좀 세상 밖에서 좀 많이 배워보고 싶었어요. 본인은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한국 사회라는 것이 지켜보는 눈이 많잖아요. 그런 어떤 저항이나 걱정 같은 게 있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대학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안 가고 그렇죠. 여행을 다니셨기 때문에 네. 그런 이력들이 좀 독특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저의 강연 가서도 항상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부모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좀 안 가고 이러면 좀 불안하지 않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불안도 좀 감내해야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감내하지 않으면 결국 또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10년 동안 그렇게 이어졌으면 부모님의 걱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요? 설득한 적은 사실 없고요. 맨날 걱정 많이 하셨어요. 20대 때 공무원 시험 보란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근데 저는 제가 알아서 살겠다고 좀 많이 싸웠죠. 그걸로도 친구들이 대학 가고 취업하고 이런 여정을 보면서도 소설가로 짱 먹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그런 좀 믿음이 있었어요. 학창 시절부터 그러면 소설가가 꿈이셨나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진 않았고요. 어떤 계기로 소설을 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을까요? 책을 읽기 시작한 이유가 대학교를 간 친구들보다 좀 무식해질 것 같아가지고 살짝 겁이 났어요. 친구들은 엄청난 고등교육을 받는데 뭐 바보 머저리가 되지 않을까 약간 불안이 있어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이제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그런 서사가 있어요. 가족들이 이제 프랑스 시골에서 사니까 프랑스 중심의 어떤 문화를 맨날 식탁에서 얘기해요. 파리에서는 요새 베르디라는 여배우가 지금 핫하다. 베르디를 파리의 어떤 중심 문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장을 해요. 파리에 이제 가서 베르디의 공연을 보는데 별거 아니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주인공들의 서사처럼 좀 나만의 무언가를 찾아서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여행을 계속하면서 책을 그냥 계속 읽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보고 이런 이야기를 또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소설을 쓰신 게 그 레지스탕스라는 책을 제가 29살 때 이제 처음으로 탈고를 하는데
쓴 거는 거의 25살 때부터 어. 쓰기 시작했어요. 2018년도에 나왔었던 네, 책이죠. 맞아요. 오래 네. 쓰셨네요. 맞아요. 네. 다 뜯어 고치기도 하고. 네. 그것도 여행지에서 그게 집필이 됐다고. 아 맞아요. 네. 여행하면서 쓰고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는데 그때 이제 노트북을 짊어지고 밤마다 이제 낮에는 걷고 밤에는 밤에 집필하고. 쓰고. 예. 레지스탕스가 그 종이책 요즘에 안 좋다고 하는데 5세 정도 찍을 정도로 인기가 아, 네, 많았잖아요. 맞아요. 네. 인기 비결이 어떤 거였다고 생각하세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펀딩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첫 출간을. 근데 펀딩 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줬었어요. 근데 가만히 있다고 좋아해 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걸 위한 뭔가의 전략 아니면 노력 이런 게 있었을까요? 제 인스타그램 계정이 사실 저도 이제 DSLR을 좋아해서 사진 이렇게 찍어서 올리던 거였는데 그게 이제 이유 작가님 계정이 된 거구나 맞아요. 지금. 네. 어. 그때 당시에 기록을 안 했더라면 좀 어떤 기반이 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펀딩이 잘 돼서 네. 첫 번째 책이 출간이 되게 됐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럼 그 책은 어떤 출판사에서 출판하게 됐나요? 몽상가들이라는 제가 출판사를 만들었어요. 아. 왜냐하면 처음에는 원고를 갖고 이제 제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출판사들 이제 찾아가고 문학상도 이제 보내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내가 출판사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출판사 신고를 하고. 경험이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인쇄소를 전전했고요. 디자이너를 또 찾아 헤매기도 하고 출판사 관계자들을 좀 만나기도 하고 저를 안쓰럽게 보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막 열정적으로 원고 들고 찾아오고 이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제가 나갈 때 이렇게 인쇄소 한번 여기 한번 가보세요. 막 이런 거를 많이 해주셨어요. 세상에. 근데 사실 이런 리소스가 돈을 주고 구할 수 없는 리소스들이에요. 내가 네. 스스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니까 맞아요. 또 얻어내는 거고. 출판사를 차렸어요. 책을 만드는데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첫 번째로 이제 펀딩을 했고 네. 펀딩이 생각보다 잘 됐어요. 그리고 한 6개월 만에 2세를 찍을 정도로 서점에서도 잘 나갔어요. 근데 또 현실적으로 전략을 좀 잘 세웠던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네. 전략을 세우셨어요? 전략이라고 하면 뭐 3,000부를 찍었어요. 일세를 네. 많이 찍었네요. 네. 어. 300부 정도를 다 나눠줬어요. 그 서평단한테. 아.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읽고 사진 찍고 리뷰 남겨주고 이러니까 뭐 계속 바이럴이 됐었어요. 풀어나가는 방식 자체가 큰 출판사의 마케팅 방식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마케팅의 기법이랄까, 홍보의 기법이랄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신 뭐 레퍼런스 같은 게 있을까요? 출판사들의 그런 계정들을 많이 좀 따라하고 어떤 틀도 몽상가들 출판사라는 틀을 아예 잡아놓고 누가 봐도 기성 출판사 같았을 거예요. 제가 사는 부모님의 집을 출판사로 신고해놨었는데 사무실로. 네, 그렇게 돼 있는데도 사람들이 원고 투고도 진짜 많이 했어요. 큰 출판사의 예, 느낌이 맞아요. 네. 그렇게 하니까 출판사 그 서점이랑 계약할 때도 좀 이점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이제 레지스탕스 이후에 또 네. 어떤 책들을 얼마만큼 출간하시면서 또 이렇게 성장해 오신 건지. 아 저는 그 레지스탕스 이후에 1년에 한 권씩 이제 책을 이제 쉽지 않다. 출간을 했었는데 아유, 쉽지 않아요. 네, 진짜. 그 다음에 낸 책도 잘 됐어요. 그 자기만의 모험이라는 저의 산티아고 순례 이야기를 이제 담은 에세이집인데 그거는 정말 잘 됐어요. 정말 잘 정말 잘 됐다는 게 돼가지고. 어느 정도를. 별거 다 해봤어요. 그 교보문고 광화문 요 광고도 띄워보고, 그 매대 광고가 하나에 300만 원이거든요. 예. 근데 그만큼 좀 잘 생각지도 못하게 좀 잘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개인이 하는 1인 출판사임에도 불구하고 잘 돼가지고 그렇게 매년 할 수 있는 또 동력이 됐어요. 출판사를 운영을 하시면서 하시다가 네. 서울로 올라오셨죠. 아 그 올라오게 된 계기가 일단 뭐 강연이나 이런 거 북토크 초청해 주는 게 서울에서 많았고 좀 서울에서 기회를 찾아봐도 되겠다 생각해서 아예 서울로 올라오게 됐죠. 벌써 4년 전의 얘기입니다. 4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그게? 네, 시골지예요, 시골지. 근데 올라오셔서 네. 뭐부터 시작하셨죠? 저는 일단 집도 안 구하고 사무실부터 구했어요. 근데 집이 없어가지고 밤에는 매트리스 깔고 침낭 펴고 그냥 여기서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헬스장 가서 씻고 저도 이제 똑같이 출근하는 척하는 거예요. 이 생활을 거의 2년 정도 반복했죠. 대단하네요. 그 스튜디오를 그렇게 이제 저의 집필 공간이자 출판사로 쓰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좀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방송국에서 제 스튜디오를
촬영하러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또 여행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었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또 예쁘게 찍어서 올리니까 한 달에 그냥 예약이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무실을 구해놓고 저는 카페 가서 글을 썼어요. 어쩌다가 렌탈 스튜디오 사업까지 시작이 된 거네요. 예, 맞아요. 이게 또 수익이 창출이 되니까 그게 또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서울 이데아라는 책을 실제 쓰셨잖아요. 예, 맞아요. 그 얘기도 조금 해주세요. 그것도 여행지에서 또 아, 쓰셨다고. 맞아요. 여행지에서 썼었고 서울 이데아를 모로코라는 데서 이제 1년 살면서 집필을 네, 했어요. 네. 낯선 곳에서 살아보고 싶었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제가 동경하는 소설가가 알베르 카뮈인데 알제리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프랑스인인데 그때 당시에는 프랑스령이어가지고 거기서 나고 자라셨는데 그분이 살았던 옆 나라에서 나는 뭔가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모로코를 선택했었죠. 거기서 두 권의 책을 집필을 하신 거군요. 네, 맞아요. 모로코에서 계셨던 그 1년의 시간인데 뭔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아니면 내가 그곳에 오래 머물고 싶었던 그 마음이 들게 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일단 시장 같은 데 가보면 아이들이 좀 학교에 안 가고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장사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영업 능력이 엄청 뛰어난 거예요. 협상의 기술이. 상점에 딱 갔는데 거기는 정찰제가 없어요. 거기는 뭐 고기부터 뭐 음식, 야채까지 다 협상해야 돼요. 그런 능력이 내가 엄청 없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고 그리고 어떤 날은 이제 상점에 가서 옷을 사러 갔어요. 모로코 전통 옷을 입고 다니려고 이제 갔는데 어머니랑 같이 일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이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앉으라고 한 다음에 차부터 내줘요. 어떤 옷을 찾냐 이러면서 차부터 내주고 되게 저를 릴렉스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극진히 대접해주고 차를 마시고 그냥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옷을 샀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건 아 사람이 무언가를 좀 접대를 받고 이런 좀 차를 마시고 이러면은 마음도 풀어지고 안 살 수가 없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면서 모로코 그런 야생적인 세계에서 원초적인 것들을 좀 많이 배웠어요. 생존의 어떤 감각들. 예, 맞아요. 두 분이 만나신 계기가 있잖아요. 네, 2023년인가요? 네.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뵀어요. 네, 맞아요. 출판사 부스들이 나란히 서 있는데 어디선가 커피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고 가봤더니 소설 책과 몽상가들 책과 부스였구나. 커피를 같이 엮었는데 저는 그 아이디어가 정말 재밌었거든요. 집필할 때 카페를 많이 갔거든요. 네. 가던 카페 이름이 헥스라는 카페인데 가서 이제 대표님이랑 많이 친해져가지고 그분과 이제 협업을 하게 됐어요. 부스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이왕 할 거 이제 블렌딩도 해보자. 작가님이랑 같이 블렌딩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감사하게도 해주셔가지고 제가 쓴 작품의 두 도시 이야기를 커피로 좀 표현해보자 이렇게 해서 블렌딩도 같이 하고 시음도 같이 하면서 원두를 같이 만들었어요. 네. 그때 줄 서 있는데 네네. 스커피 사장님. 사장님께서 서울을 드릴까요? 하얼빈을 드릴까요? 너무 말씀하시는데 호기심이가. 그래서 저는 서울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프랑크푸르트 네. 도서전도 나가셨었잖아요. 맞아요. 한국의 작은 독립 출판사가 네, 어떻게 맞아요. 그렇게 나가실 수가 있었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문체부 산하의 한국출판진흥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갈 출판사를 10개 정도 모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지원을 했는데 저를 받아주셨어요. 네. 저는 전략을 따로 세웠죠. 늘 전략가야. 네. 늘 뭔가 하기 전에 생각이 전략을 있어. 네. 세우네. 이제 다른 뭐 문학동네 이렇게 큰 출판사들은 이제 부스를 하나씩 주는데 저는 거기 제 사진으로 도배해놨어요. 진짜요? 네. 얼굴 사진을? 네, 오. 도배하고 외국 바이어들 출판사들한테 얘기했죠. 너네는 한강은 못 잡았으니까 나를 잡아야 한다. 그래서 미팅도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거기 있던 출판사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10개의 출판사가 같이 갔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말에는 어땠나요? 사실 주말에는 다 철수하는 분위기였어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한국 출판사들은 사실 직원들이 오잖아요. 직원들이 이제 해외에 오니까 놀고 싶어서 당연히 그렇죠. 네, 그리고 주말이기도 하고. 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주말에도 풀타임으로 그냥 부스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었죠. 왜냐하면 그때도 이제 바이어들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이제 거의 저만 끝까지 남아서 부스를 지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탈리아 판권 계약했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때 이탈리아 출판사를 만났어요. 네, 그렇게 저 혼자 지키고 있다 보니까 또 다른 기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예요. 소설가로서 그 창작자로서 요구되는 역량과 네. 비즈니스를 하는 역량이 다르다고 느끼거든요. 네. 세 가지를 같이 하시는 비결이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제 스스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소설가라는 꿈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 비즈니스를 수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수단을 허투루 할 수가 없긴 하더라고요. 작가님 보면은 고3은 대학을 가야 된다 졸업하고 또 소설가는 소설만 써야 된다 이런 사회가 갖고 있는 명제들을 비껴가면서 여태까지 나의 서사를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그럼 뭔가를 선택할 때 두려움이 있으시거나 그랬을 때는 또 어떻게 극복을 하면서 뭔가 늘 새로운 도전을 선택을 하셨는지. 평범하지 않은 선택을 할 때는 항상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안을 짊어져야만 또 나아갈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견뎌낸 힘이 작품에도 또 삶에도 담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하고 쉽게 살아서는 에너지가 깊이 담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을 꿈을 그냥 짊어지고.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디폴트라 생각하고 네. 작가님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삶과 문학에서 여행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0개국을 여행했다. 그 앞으로 또 여행을 가고 싶은 도시가 있으실지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저는 여행을 했던 어떤 내면적인 원동력이 제가 어울리는 세계, 저한테 잘 맞는 어떤 세상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요새는 저는 여행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오, 네. 저는 이 서울이 제일 좋아요. 서울에서 저의 세계를 만드는 게 이제 저의 목표가 또 다른 돼가지고. 목표가 되었구나. 네. 직접 출판사를 세워서 네. 책을 내는 게 이제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네. 이 길을 가고자 하는 또 다른 후배들한테 해주실 얘기가 있다면. 문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책을 읽다 보면은 전업 소설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 어둠의 핵심이라는 소설을 쓴 조셉 콘레드라는 작가가 있는데 폴란드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영국으로 이제 일하러 이민을 가요.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 이제 선원 생활하면서 책을 읽어요. 이제 영어도 공부하고 이제 배에서 글을 써요. 그 항해를 하면서 나중에는 1등 항해사까지 올라가거든요. 항해사 중에서 최고의 위치로. 근데 동시에 소설도 집필해서 영국에서 자귀도 받게 돼요. 소설만 쓴 게 아니라 그냥 삶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 사람. 소설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삶도 열심히 살아야 자신의 삶을 좀 저는 이 두 개가 같은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네. 작가님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새로운 도전을 했던 소설가로 좀 기억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필명을 이유라고 줬던 것처럼 나만의 어리석음을 좀 특별한 어리석음을 세상에 남긴 그런 소설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벨문학상이랑 문체부 장관을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특별한 어리석음이네요. 예, 맞아요. 오늘은 다양한 그 도전을 하면서 꾸준하게 노력하는 이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성장 이야기 이라미아 TV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